신청 전 이걸 몰랐다면 변제금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름이 쫙 돋으셨죠? 하루하루 숨죽인 채로 살고 있는데 만약 신청하는 순간부터 돈을 더 내야 한다? 상상만 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이유 오늘 다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매달 내는 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모르고 시작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분 수두룩하거든요. 오늘은 당신이 그 수두룩한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첫 장면부터 중요한 얘기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면에서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젯밤이 생각나시죠? 새벽 1~2시 휴대폰 스크린이 갑자기 번쩍하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던 그 순간. 이 번호 또 뭐야? 손끝이 덜덜 떨리는데 혹시라도 가족이 깰까봐 숨을 막 참으셨을 거예요. 이어지는 문자 한 통. 카드 연체금 납부 부탁드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보며 괜히 가족 눈치 한 번 더 보게 되고 잠은 물론 안 오죠. 복잡한 머리로 남은 카드값, 이자, 통장 잔고 맞춰보며 오늘도 또 버텨야 하나 싶었을 겁니다. 혹시 아침이면 괜찮아질까 바랐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죠. 이런 하루, 며칠째 반복된 적 있으세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직장에서 점심시간 휴대폰에 또 모르는 번호가 뜹니다. 옆자리 동료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데 나는 젓가락질조차 안 돼요. 혹시 이 번호 직장으로 확인 전화라도 가는 건 아닐까? 손에 땀이 흥건하게 날 정도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꾸만 표정이 굳어지고 누가 혹시 이상하게 볼까봐 억지로 웃어보죠. 가끔은 화장실에서 문자 내용을 숨죽여 읽고 괜히 통장 내역 들춰보며 하루 종일 한숨만 나옵니다.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하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이런 하루 혼자 버텨보신 적 있으시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밤에는 더 참기 힘들죠. 일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 웃음소리가 더 쓸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와이프나 남편 혹은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가도 마음 한켠엔 끊임없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고민이 맴돕니다. 한참 TV를 보다 말고 혼자 방에 들어와 통장 내역과 대출 이자, 카드값 메모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정말 들킬 텐데 그러면 다 무너질 것 같죠. 혼자서만 짊어지는 무게가 너무 커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책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 이런 생각 너무 익숙하시죠?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상황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분들이 12만 명을 훌쩍 넘었어요. 이 중 30, 4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일하다 실수 한 번, 사업하다 어긋난 한 번의 고비 때문에 이렇게 몰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변에선 쉬쉬합니다. 원인 중 하나는 예상보다 빨리 소득이 줄어들거나 갑자기 의료비 자녀, 교육비 같은 고정 지출이 늘면서 수입과 지출이 순식간에 역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계부 써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소득이 꾸준해도 이자, 수수료, 연체료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거 체감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왜 이렇게 한순간에 상황이 꼬일까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처럼 쉽게 손에 들어오는 돈이 때론 함정입니다. 이자율이 연 10% 초반처럼 보여도 사실은 한 달만 연체돼도 연체 이자가 폭탄처럼 붙어요. 또 신용정보가 한 번만 늦으면 금융사에서 바로 추신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하죠. 이번 달만 넘기면 했던 분들 대부분은 그 한 달이 2달, 3달로 늘어납니다. 어쩌다 통장 압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추심 전화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실제로는 밤 9시 넘어서까지 걸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채권 추심법상 명백한 불법이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개인회생제도가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빚에 찌들고 추심에 시달리다가 맨 마지막에야 법적 절차를 떠올리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타이밍, 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인정해주는 생계비가 생각보다 적게 잡혀서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엄청 올라가요. 이걸 모르면 괜히 무리해서 신청하게 되고 도중에 폐지 위험까지 커집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를 뺀 금액이 변제금이 되는 구조.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실제로 도움을 받아요. 곧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3년 전 김철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마흔이 조금 넘은 자영업자셨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초창기에는 돌려막기도 하셨죠. 처음엔 카드값만 겨우 맞추다가 어느 순간 사업자 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한 번에 불어나더라고요. 빚 규모가 1억이 넘었는데 회생이 필요하다는 얘기 듣고도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고민만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도 키웠고요. 회생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정한 생계비가 기대보다 적어서 변제금이 월 50만 원이 넘었죠. 다행히 본인이 사업 소득을 투명하게 입증하고 가족 부양 상황을 세세히 설명해서 결과적으로 약 70% 가까이 빚이 탕감됐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탕감률은 다르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해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김철수 씨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남들처럼 갚아나가면 된다 생각했죠. 그런데 카드 현금 서비스 이런 게 폭탄처럼 쌓이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거나 매출이 오를 거라 기대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한 줄기 희망에 조마조마한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만 해도 감당이 안 되죠. 김철수 씨는 회생 신청 과정에서도 갑작스런 매출 변동 때문에 변제금 산정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채무자회생법에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소득으로 다 잡아준다는 걸 늦게 알아서 처음엔 서류 잘못 준비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본인의 실제 소득, 지출, 부양가족 상황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어요? 박민정 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직장인이었는데 아이 둘의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까지 모두 감당하고 있었어요. 한 달 소득 280만 원에서 생계비가 넉넉히 잡힐 거라 생각했지만 3인 가족 기준 생계비가 실제보다 적게 인정되면서 변제금이 확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좌절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선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티내지 말자고 다짐하며 힘들 때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대요. 그런데도 결국은 생활비가 모자라서 연체가 시작됐고 불법 추심까지 겪으셨죠. 채권 추심법상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언행은 명백히 법 위반인데도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3년 만에 약 60% 채무 탕감을 받으셨으나 변제 기간 중 몇 번의 위기와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점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박민정 씨는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소득이 있으니 회생은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사는 동네가 서울이라 생계비 인정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실제로 생계비는 거주 지역, 가구원 수, 부양가족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산정합니다. 같은 월소득이어도 가구 구조가 다르면 변제금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내 기준에 맞는 생계비, 실제 산정 방식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고 들어가면 도중에 폐지 위험도 커지고 3개월만 변제금을 못 내도 폐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혹시 내 얘기인가 싶으시죠? 다음 장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현우 씨 사례도 한번 들어볼게요. 50대 중반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사고로 일을 오래 쉬게 되시면서 수입이 갑자기 연이된 기간이 있었죠. 그동안 쌓아뒀던 저축도 거의 다 동났고 보험 하나 남은 게 있었는데 그마저도 해약해서 카드값을 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후에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 오셨을 때는 신용등급이 이미 바닥을 쳤었어요. 하지만 이현우 씨는 오히려 늦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 그리고 실직기간을 꼼꼼하게 입증해내셔서 법원에서 변제금을 최소치로 산정받았습니다. 약 80% 가까운 채무가 탕감된 결과도 있었죠. 물론 이 역시도 본인 상황, 증빙자료,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과거 소득 내역, 예금 펀드 자동차 같은 재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생계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한 분은 최근 6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 중 부모님께 송금한 기록 때문에 편파 변제 의심을 받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 송금 지출이 불가피했는지, 가족 생활의 한 부분이었는지 등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채무자회생법에도 허위진술, 재산 은닉 같은 면책 불허 사유가 명확하게 있거든요. 괜히 서류 부실하게 넣으면 들통나는 건 순간입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잠깐 이분들, 즉 김철수, 박민정, 이현우 씨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 내 사정을 솔직하게 꼼꼼히 준비했다는 점이에요. 회생을 시작할 때 한 번만 제대로 준비하면 위기를 훨씬 덜 겪을 수 있는데 막상 급하다고 아무 서류나 넣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꽤 많은 변제금이나 폐지 위기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매출이 불규칙하거나 가족 수가 자주 변하는 분 또는 최근에 이사 직장 이동 수입 변동이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세세하게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깜짝 놀랄 팁 하나. 변제 기간도 철저히 맞춰서 2, 5년 내에서 유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년보다도 짧아지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는 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또 하나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사업소득은 회생해서 인정이 안 될 거다라고 오해하신 분들도 있는데 법에서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소득까지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이걸 몰라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박민정 씨도 처음엔 일용직,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소득으로 못 넣을 줄 알았거든요. 알고 나니 신청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또 생계비도 매년 조금씩 바뀌고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60%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인정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항상 최신 기준을 챙겨야 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이제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의 총 채무 규모, 월 소득, 그리고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단순히 카드값만 보지 마시고 최근 3개월치 통장 내역, 각종 고정비, 부양 가족별 지출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와 변제금 수준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영업자거나 소득이 들쑥날쑥하다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사정이 힘들다는 걸 명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이게 변제금 몇십만 원씩 차이 나는 비결입니다. 계속 보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생계비와 부양가족 산정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서울과 지방,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가 다릅니다. 어린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가족이 4명인데 실제로 2명만 인정받는 경우처럼 억울한 사례도 있거든요. 데이터와 맞지 않은 부분은 사전에 꼭 점검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 내역서 등도 미리 챙기시길 권합니다. 또 하나, 변제 기간은 상황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매달 부담이 크다면 기간을 길게, 단기간에 끝내고 싶다면 생계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아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단점도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개인 회생을 시작하면 신용카드는 즉시 정지되고 새로 발급도 한동안 어렵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에는 법원이 정한 최소 생계비만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여행, 비상금 마련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엔 무분별한 소비 줄이기, 생활 패턴 조절이 필수입니다. 일부는 휴대폰 할부, 생활비, 카드 대출 등이 회생 신청 시점부터 막히기도 해요. 하지만 이 단점은 내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과정이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만한 희생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꾸준히 정리하다 보면 금전 감각이 되살아나고 도전 정신도 함께 커집니다. 다음 장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난 지금 뭘 해야 하지? 이런 고민 드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내 소득 지출 그리고 미납액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정확히 어디서 어떤 금액이 빚으로 남아있고
매달 얼마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요즘 일정한 수입이 있나? 가계 지출, 카드값을 최소한 줄일 준비가 됐을까? 내 월급에서 남는 돈이 진짜 얼마인가? 이렇게 간단히 써내려가면 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만 들고 전문가와 상담하셔도 충분히 길이 열려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혹시 최근 3개월 내 급여나 사업소득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내 수입 변동폭을 따로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내 명의의 자동차, 예금, 소형 보험이나 펀드 등은 전부 기록해 두세요. 더불어 최근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었거나 자녀가 새로 태어나거나 부모님과 합가했다면 이런 상황도 다 증명자료로 정리해야 법원이 제대로 반영해 줍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꼭 해요. 생활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땐 어떻게 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런 점들을 이미 고민하고 준비해 오신 분들은 실제로 회생 절차가 훨씬 순조롭게 진행됐죠.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개인 회생은 그냥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상황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법원에 설명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예요. 하지만 이 제도도 내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 변제금이 얼마인지, 생계비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와 내년이 바뀌면 최저 생계비도 달라지고 내 부양가족 구성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준비만 잘해도 결과적으로 매달 내는 돈이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이고 계신 분께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빚 문제는 결코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길게 보면 누구나 잠깐의 실수, 사업 실패, 뜻밖의 사고로 인생의 고비를 겪기도 하거든요. 김철수 씨, 박민정 씨, 이현우 씨 모두 처음엔 극심한 불안, 체면과 자책 사이에서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한번 제대로 상담을 받고 스스로의 상황과 법적 기준을 정확히 따져본 뒤에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죠.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앞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이런 걱정은 잠시 내려두시고 제도와 절차, 실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수많은 분들이 회생 절차를 통해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제 기간이 일부 단축된 사례도 많고 예상 외로 높은 탕감률 약 70, 90%를 경험한 분들도 있었죠. 단, 항상 강조드리지만 사건마다 탕감률과 변제금은 본인 소득과 재산, 가구 원수, 법원이 인정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박민정 씨 사례처럼 부양가족 수가 한 명 늘어나면 변제금이 크게 줄기도 하고 혹은 증빙이 부족하면 오히려 월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내 형편에 맞게 정확히 설계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건 전문가 상담으로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게 맞습니다. 계속 보시겠어요? 혹시 지금도 매달 25일이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나요? 카드값이 통장에 먼저 찍히고 남은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쪼그라드는 그 기분. 저도 수백 명의 사연을 직접 듣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처음에 내가 회생이 될까?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라고 걱정 많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드니까 한 달 버티던 삶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왔고 결국 파산까지도 생각했던 분이 채무의 80%를 탕감받은 적도 있었어요. 이 역시 개인사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빚의 끝이 있다는 경험을 직접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법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예요. 회생 절차상 법적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따라 내가 어떤 빚을 어떤 구조로 갚을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내 상황을 숨기거나 대충 넘기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60%라는 기준, 이 부분도 사건마다 다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질문이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실제 서류 준비 꿀팁, 절차별 전략까지 더 깊게 알려드릴게요.